조선민주주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2005년경 촬영한 사진은 관음사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관음사를 비롯해 태안사, 연곡사, 송천사 등 화엄사 인근 사찰이 연이어 전소됐다. 전쟁의 화마는 수많은 문화재를 집어삼키며 경남 함양군에 있는 벽송사에 이르렀다. 빨치산 야전병원으로 사용되던 벽송사가 국군에 의해 소각되던 날을 마을 사람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벽송사 예. 6.25 한국전쟁 때 예. 불탄 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요. 민민군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뭐 보일을 뭐 몇 급을 보일 해잡고 샀더만 그때 말이지 소문에 말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만 딱 불 태워놓고 전부 다 나온 거는 막 총으로 다 쏴빈고 말이지. 완전 이거 막 소탕을 시계 빈짓지 그때 당시에. 그럼 불은 누가 지른 거예요? 예? 불은 누가 지른 거예요? 군인들이 질렀지. 군인들이. 동네에서 찾아봐도 하늘 불이 다 비어 뭐 하나에. 하나님 막 이 높은 데서 타는지 뭐 이게 뭐 하루 전이가 다 탄 게 아니라. 여 길가에 가 모여서 봐는 저 지하장. 예. 기와장 깨지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애가 확 나와 있는 거예요. 기와장 불에 타서 쪼가기가. 그리고 마침내 1951년 5월 소각 명령을 받은 차일혁 총경이 화엄사에 도착했다. 문화재 보고인 화엄사였지만 누구도 상부의 명령에 쉽게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차일혁 총경은 부하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린다. 차 총경의 명령은 각황전의 문을 떼어오라는 것이었다. 차 총경은 화엄사 대신 문을 태웠다. 문을 떼어내 빨치산이 쉽게 숨을 수 없으니 화엄사를 소각할 이유가 없다는 나름의 묘책이었던 것이다. 노스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빨치산들의 은둔초로 사용되는 저희 화엄사가 소각 명령을 이제 받게 되자 차일혁 총경님께서 뒤쪽에 보이는 곽황전의 문짝 전부와 이 왼쪽으로 보이는 대웅전의 문짝 전부를 모두 다 떼서 오른쪽에 보이는 보제로 앞에 태워놓고 불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엄사 그 절을 태우려면은 반나절이면 태워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천년 고찰인데 이것을 불사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정도 많지만은 칼날 같은 성질입니다. 자기가 한다면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차 총경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단독 작전을 나갔던 부하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사를 소각하고 만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고 그 요새 말하면 그 견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절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 절이란 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밑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절 같은 게 뭐가 문제냐.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근데 아니다. 절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절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마어마한 큰 벌을 받을 거다. 우리는 절은 절대 안 태웠어요. 18대. 왜요? 차대장이 사찰은 태우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찰은 절대 안 태웠어요. 차일혁 총경은 화엄사 외에도 많은 사찰을 전화해서 구해냈다. 뛰어난 전투경찰이었던 차 총경. 그가 받은 훈장 중에서 특별한 훈장이 하나 있다. 문화유산의 소실을 막은 공로로 차일혁 총경은 경찰로서는 최초로 2008년 보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이었다. 한때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차이력 총경. 그는 눈앞의 적보다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었다. 생사를 오가는 전장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차이력 총경의 가르침은 천년 세월에도 변치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우리 집 가보이면서도 우리 가문의 영광인 것은 조계종 효봉 스님 1958년 5월에 그 친필 감사장이죠. 화엄사와 관계된. 이게 아마 저희 집에선 그게 가장 큰 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고 우리 마음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잃는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차이력 총경. 전투 경찰이기 이전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엄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사수한 파란 눈의 외국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은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된 이래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이 된 덕수궁. 그런데 6.25 전쟁 중 덕수궁이 폭파 위기에 처한 사실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폭파 위기의 덕수궁. 지난 96년에 발간된 이 책에는 한 미군 장교가 덕수궁 폭격 명령을 받은 정황이 기록돼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찾아갔다. 책의 저자인 미군 장교를 만날 수 있을까? 댈러스에 있는 한인 문화재단에서 일단 원고를 번역한 조진태 씨를 찾았다. 저자는 미군 포병 장교인 제임스 딜 중위. 이분이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못 가보고. 예. 안타깝게 딜 중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딜 중위의 조카인 아이다 헤이니 씨와 만날 수 있었다. 아칸소주 프레스컷에 살고 있는 아이다 씨. 그는 제임스 딜의 사진과 유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제임스 딜은 군인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 포병 장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제임스 해밀턴 딜은 1950년 자원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He'd been writing. He'd kept a journal with him everywhere he went, and a diary. And as he went through the war, he just kept making notes to himself, and was very, conscientious about that. And then the diary ended up becoming the subject of the book. 1951년 11월 귀국하기까지 딜 중위는 한국전 참전 기록을 날마다 적어나갔다. 1950년 참가한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수복 과정을 폭파 위기의 덕수궁에 남겼다. He told me that he got the command to call in a fire strike on the palace.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6.25의 전세를 뒤바꾸게 된다. 인천의 딜 중위가 상륙한 것은 9월 21일. 딜 중위는 서울로 가는 길에 무수한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